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하윤입니다. 날씨 좋은 봄날 토요일에 청주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꽃피는 미술관이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봄, 여름 편이에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에 볼 수 있는 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수선화, 목련, 또 튤립, 양귀비, 철쭉, 장미 등등등 거의 아시는 거 대부분을 저희가 봄, 여름에 보실 수 있어서 봄, 여름에 있는 꽃들만 모아가지고 작업을 해놨고요. 지금 핫핑크의 표지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출판사에서 1km 밖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핫핑크로 나와 있습니다. 재질을 보시면 지금 약간 바닥바닥한 종이에요. 인쇄비 많이 들어가는 종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이 크고 그 다음에 설명은 조금 짧게 그렇지만 정확하고 또 깊이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깊이 있지만 짧고 정확하게 쓰려고 애썼던 책입니다. 보셨을 때 미술관에서 발행하는 도록처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이 저와 출판사의 이제 의도이자 목표였었고요. 그림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좀 매일매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꽃그림을 모았습니다. 정원을 가꾼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정원을 야심차게 만들긴 했었어요, 집에. 근데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때 양평에 큰 미술관 겸 정원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꽃을 보면서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 꽃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그림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획한 책입니다. 단골 질문으로 이제 가을 겨울 편은 언제 나오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책 글을 하고 도파는 준비가 거의 다 되었는데 추천사와 시간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되도록 부지런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기는 아우돌프라는 아주 대단한 정원가의 정원입니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오늘은 제가 클로드 모네하고 마르크 샤갈의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꽃피는 미술관은 그림을 고르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떤 그림을 넣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를 괴롭게 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은 클로드 모네 이고요. 너무 꽃그림을 많이 그렸어가지고 수련만 해도 250여 점을 그렸었거든요. 그거를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고 샤갈도 너무 꽃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 두 분이 여기 청주관에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건희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제가 미처 책에는 다 넣지 못했던 그림들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네하고 샤갈을 뽑았습니다. 2층에 저 아까 잠깐 다녀왔었는데 2층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이 왼쪽에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고요. 오른쪽에 샤갈의 결혼 꽃다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이제 마치시고 또 한 번 보시면 또 새롭게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클로드 모네 수련으로의 여정이라는 섹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모네는 1840년부터 1926년까지 살았습니다. 미술사에서는 뺄셈도 꽤 중요합니다. 뺄셈 해보시면 몇 살까지 살았는지 대충 나오죠. 꽤 오래 살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인상주의자들이 먼저 다 사망을 하고 모네는 끝까지 남아서 그 인상주의의 영예를 모두 다 누리고 사망한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 뭐 보이시나요? 수련 보이시죠? 오른쪽 여기엔 수련이 있고요. 또 뭐 보이시나요? 모네가 진짜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빛이죠. 빛 보이시나요? 또 수면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 모네가 그리고자 했던 것은 수련, 사실은 수련이라기보다는 물의 그 반짝임, 빛의 반짝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상주의의 이제 정수로 모네를 꼽습니다. 인상주의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인상을 막 즉흥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빛,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인상을 포착하고 싶어 했던 것이 인상주의이고 이것을 평생도록 추구했던 것이 클로드 모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사에서 얘기할 때 정말 끝까지 인상주의를 정통적으로 지킨 사람은 모네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모네의 작품은 거의 말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후기부터 죽기 직전까지 계속 지베르니에서 수련을 그리게 되는데 이 수련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지베르니에 모네가 오랫동안 살았던,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거기서 사망했고 직접 가꾸고 만들고 설계하고 했던 물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네가 있죠. 모네를 알아보시는 방법은 산타클로스 같은 수염이 있다 하면은 클로드 모네입니다. 지금 친구가 놀러와가지고 정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86년에 그린 베레를 쓴 자화상인데요. 젊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정 색깔 수염을 보실 수 있죠. 항상 자화상을 그릴 때 베레모라든지 붓이라든지 팔레트라든지 이런 거를 들고 나는 화가입니다를 굉장히 열심히 생각하고 얘기했던 작가예요. 이 사람은 1840년에 파리에서 태어나기는 했는데 유년기는 르아브르 항구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그러니까 파리보다 훨씬 더 위에 북서쪽에 있는, 저쪽에 보이시죠? 저기에 있는 곳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집에서 하숙을 쳐서 생활비에 보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네의 그림책에 나와 있는 모네의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친구들의 캐리커처 같은 것들을 막 그려줬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항구의 모습 보이시죠? 모네의 그림을 보시면 물이 되게 많이 나오고 항구와 배를 그린 작품도 아주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구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14살 무렵에 그린 캐리커처이고요. 잘 그렸나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한테 그림 그려주고 용돈을 벌기도 하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소묘력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탄탄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리로 옵니다. 미술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니까 일종의 유학을 왔어요. 아카데미에 잠깐 있다가 그때 군대에 징집돼서 알제리에 파병을 합니다. 근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다 낫고 나서는 원래 다시 군대에 가야 되지만 고모가 도와줘서 안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복무 기간에 면제를 받았고요. 대신에 파리에 가서 그림 공부를 지속을 했습니다. 저 고모님이 모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해줬고 그리고 실제적인 방안들도 많이 찾아주는 사람이 고모였어요. 파리에서 그림을 계속 배웠는데 샤를 글레르라는 선생님을 사사했습니다. 이게 샤를 글레르라는 모네의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모네가 이 사람한테 배웠다고?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단단한 형태, 소묘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모네는 항상 눈앞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내 눈에 비치는 그 인상을 정확하게 화면에 옮기는 거를 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갑자기 천사를 그리고 뭐 이랬죠. 어렸을 때는 좀 소묘력, 그다음에 물감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1864년에 모네가 그린 봄꽃입니다. 보시면 봄에 피는 많은 꽃들이, 장미도 있고요, 제라늄도 있고 정말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모네 하면은 뭔가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리는 성당이나 건초더미나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초반에 모네는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 프랑스에서 주관하는 살롱이라는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잘 그린
나는 못 그릴 것 같은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주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살롱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등단을 하고 이름을 알려야 화가구나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었거든요. 저희 나라에는 이제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라든지 해방 이전에는 조선미술전람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살롱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아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살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모네가 계속돼서 입선하고 낙선하고 입선하고 입선하고 낙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어요. 모네의 초기작입니다. 보시면 역시 바닷가, 물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후기 우리가 잘 아는 수련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 아주 잘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항구도 모네의 초기작이고요. 1866년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모네의 작품입니다. 이때 모네는 파리에 살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바지유의 화실, 본인의 친구이자 인상주의자 서클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이제 화실을 내줘가지고 여기서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인을 만납니다. 까미오 동시회라는 여인이었어요. 모델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바로 모네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때도 보시면 진짜 잘 그렸죠. 그리고 굉장히 색채가 어둡습니다. 배경을 쫙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런 묘사 같은 거 하나하나를 오랜 시간 공들여서 했던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다 지금 네 사람이 있지만 모두 다 까미오가 모델입니다. 여기서 그린 거, 저기서 그린 거 다 조합해가지고 한 화면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여기서는 약간 또 빛이 조금 보이는 것 같다 라는 생각 드시죠? 여기 그림자와 빛의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태어납니다. 저기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가 첫째 아들 장입니다. 이 사람을 그린 거를 보면은 이제 약간 더 모넬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특징은 화면 전반이 밝아졌다입니다. 빛이 이렇게 어느 부분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인상주의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검정색, 암갈색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많이 걷어졌죠. 거의 다 흰색이라든지 파스텔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인상주의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모네는 여전히 계속 살롱전에 문을 두드려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주 잘 그린 묘사력이 아주 탄탄하게 너무 잘 보이는 나 명암 잘 넣어, 나 원근법 이용할 줄 알아, 나 형태 잘 잡아 이런 자기 테크닉을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작품들도 동시에 그립니다. 이 작품은 고모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고모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모네입니다. 이 작품은 모네의 초기작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어요. 앞에는 정원이 있고요. 뒤에는 물, 바다가 있습니다. 모네한테 제일 중요한 두 요소, 꽃과 물이 한 작품에 들어가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고요. 역시 빛이 화면 전반에 골고루게 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 색깔, 암갈 색깔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요. 아버지랑 이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아버지 있고요. 또 다른 가족하고 말도 없이 서로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가족들이 별로 그 당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고모님이 1870년 6월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직전에 까미오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좀 반대를 하셔가지고 아기 먼저 낳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고모님 사망을 하고 그리고 런던에 잠깐 갔다 왔더니 아버지도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살롱전에서도 아주 그렇게 막 폭발적인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입선도 하고 모네라는 사람이 있대라는 것도 알기는 알았지만
뭐 너무 찬사를 받는다든지 너무 주문이 막 들어온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871년 가을에 파리로 귀국을 했다가 다시 아르장떼유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파리하고 제가 아르장떼유를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가운데 파란색 점이 파리고요. 왼쪽 조금 위에 빨간색 점이 이제 아르장떼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풍경이고요. 파리보다는 조금 더 한적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아르장떼유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모네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한적한 곳, 지금 막 개발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았던 집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모네 특유의 그 흐드러지는 약간 빠른 붓질, 툭툭툭툭툭 치면서 가는 그 붓질이 화면에 보이고요. 앞에 그림자가 있고 딸 같지만 아들입니다. 치마를 입고 있지만 아들이에요. 아들이 뭔가 굴렁쇠 같은 거를 가지고 놀고 있으려고 하고 문에 지금 엄마가 까미유가 까꿍하고 있는 모습, 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다. 앞에 보시면 화분이 있죠. 되게 큰 화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네가 굉장히 아꼈던 화병이에요. 화분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여러 대를 보시다 보면 이 화분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모네가 이거를 이고지고 이사다녔기 때문입니다. 되게 아꼈던 화분의 모습이 있고요. 열심히 정원을 가꿨대요. 자기 자가 소유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정원을 가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네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밖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인상파를 외광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깥의 외광, 빛을 따라 그리는 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바깥에 이젤을 세워놓고 역시 수염 있죠.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 빛을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같은 구도의 같은 대상이에요. 라일락 아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는 조금 다른데요. 구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날씨를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왼쪽은 해가 짱한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른쪽은 조금 흐린 날입니다. 그래서 모네는 같은 대상에 빛을 포착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맑은 날, 흐린 날,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상을 시간차를 두고 그림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빛이 그 나무 잎 사이사이로 떨어지는 이 빛의 조각들이 다 느껴지시죠? 이렇게 모네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대기, 공기의 느낌,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전해집니다. 1866년의 그림이 왼쪽, 그리고 1872년의 그림이 오른쪽입니다. 6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델은 똑같습니다. 아내, 까미유예요. 근데 왼쪽은 나 살롱에서 입선하고 싶어. 나 잘 그려야 돼. 살롱이 시키는 방식대로 그렸다면 오른쪽은 이제 나는 빛을 포착하고 싶어. 라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장떼유에서 양귀비 들판 같은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내와 그다음에 아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귀비 그 빨간 색깔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모네가 그린 아르장떼유 자기 집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기에 이제 바깥 풍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모네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날씨나 그다음에 구름 사이사이로 비치는 빛도 있지만 정원, 꽃이에요. 정말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모네는 약간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로 원래는 다른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의 굴뚝에 뭐 연기 같은 것도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그리려면 그렸어야 했는데 일부러 다 뺐습니다. 나는 한적한 곳에서 정원과 함께 살아가는 화가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죠. 사람보다도 집보다도 지금 정원을 훨씬 더 강조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배경입니다. 친구 르누아르가 모네의 집에 놀러 왔을 때 모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를 그려줄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들이 훨씬 더 빽빽하죠. 혼자 덩그러니 무슨
한 4,000평의 전원주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가 모네의 동네였습니다. 여기서도 르누아르는 정원이나 뭐 한적한 동네보다 자기 친구 모네를 정말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화가의 의도에 따라서 더 중점이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장떼의 풍경들도 많이 남깁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한적한 곳을 그림을 그려요. 모네가 사실 파리에서 아르장떼로 오게 된 거는 돈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파리는 집값도 너무 비싸고 생활비도 너무 비싸니까 옮겨온 것도 있지만 너무 북적거리는 데를 조금 벗어나고 싶어 했고 기차 타고 파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아르장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풍경화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물의 그 반짝임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싶어 했는지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74년의 작품이고요. 이건 오르세미술사 파리에 있는 거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르하브르에도 다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1874년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저 연기 같은 것들도 많이 그리거든요. 보면가요. 샘 라자르역 같은 거 보시면 기차에서 뿜뿜하면서 올라올 때 그 연기, 수증기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저렇게 연기들이 올라오는 거 그렸습니다. 모네는 왜 연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그렸을까요? 그것도 많이 변하니까 뭔가 순간을 포착하는데 역시 좋은 소재였었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유명한 인상도 이곳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작품도 파리에 있는데요.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생각? 근데 사이즈를 보시면 48 곱하기 63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 모나리자도 직접 보면 애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 그림 저 미술 책들을 읽게 되시면 항상 사이즈를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미술관에서 보실 때는 크다, 작다 라고 바로 직감적으로 오지만 우리가 도판을 통해서 보실 때는 항상 사실은 종이에 맞는 좋은 사이즈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실제 사이즈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크다, 작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모네가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던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가난해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사진을 생각해 보시면 밖에 나가서 그리려면 이따만한 캔버스는 약간 힘들었겠죠. 또 작은 캔버스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딱 설치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그림 좋아하세요? 너무 유명한 작품은 사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유명한 작품이지 라고 우리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잘 그린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대충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네가 못 그려서 이렇게 흐지부지 뭉개서 그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확인했죠. 얼마나 잘 그리는 작가인지 캐리커처부터 쭉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뭉개서 그림을 그린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변하는 빛의 인상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6시의 빛이 다르고 7시의 빛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림을 빨리 그려야 그 순간의 빛을 화면에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붓질도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이제 그때의 풍경이고요. 여기에서 모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원래 이렇게 1866년에 잘 그리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잘 그리던 모네가 나름의 방식으로 혁신을 가져온 것이 1872년이었고요. 이 작품이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이 되면서 벽지 같다. 인상을 그냥 멋대로 그렸다. 라고 비판을 받으며 인상주의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떼어서 보면 사실 약간의 추상화 같은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붓질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네가 쓴 글 같은 거를 보시면 진짜 손이 안 따라준다. 너무 빨리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말들도 남아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녁의 그림, 그 아까는 일출이었다면 일몰 이후의 풍경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모네는 주로 빛이 떠 있을 때를 많이 그리긴 했는데 예외적으로 밤의 풍경을 그린 것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한국 그림이라서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유명한 인상주의라는 말을 탄생시킨 전시가 1874년에 있었습니다. 저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약간 천장 높이 통창처럼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친구 사진가 나다르라는 사람의 작업실, 전시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드가라든지 르누아르라든지 피사로라든지 아니면 저기 보시면 제가 모네 작품만 컬러로 넣어놨습니다. 해돋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을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벽지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그리겠다.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중요한 사주가 되었죠. 이 사람들이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왼쪽 위부터 뭐 베르트 모리조, 그 옆에 시들리, 피사로 등등등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같이 1회전에 열심히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네가 또 한 번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베테유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파리가 가운데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왼쪽으로 갔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드린 부분이 베테유입니다. 지금 아르장테유보다 더 멀리 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역시 약간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요. 점점 더 교외로 나가게 되지요. 베테유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소품 하나 있으시죠? 화분 보이시죠? 이사할 때 같이 왔습니다. 소중한 화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화분을 꽂아가지고 키우기도 했었고 해바라기도 지금 엄청나게 예쁘게 자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베테유에서 모네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었고 도와주는 뭐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경제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이 호시데라는 사람하고 같이 기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시데라는 사람은 백화점 소유주였고 모네한테 이제 작품을 의뢰하고 하면서 모네가 그 집에 가가지고 살게 되었는데요. 본인 부인 아니고 호시데 그 남자의 부인의 모습입니다. 역시 부인도 밖에서 정원에서 그림을 앉아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렸고요. 오늘 그 필지가 조금 더 대담해졌다라는 것도 우리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거친 이런 물감도 조금 남기는 이런 식의 터치를 보실 수 있고 역시 뒤에는 물, 앞에는 정원, 그리고 사람, 빛, 공기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까미유가 부인이죠. 187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망한 아내를 그림을 그리기도 했었어요. 너무 슬픈 작품인데 이 까미유가 죽고 나서 모네가 그 그림을 잘 못 그렸었는데 호시데하고 같이 살고 그 다음에 이 호시데 아내가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결국에 그 호시데도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네의 두 번째 부인은 원래 호시데의 부인이었던 알리스입니다. 나중에 지베르니에 같이 가가지고 행복한 말년과 노년을 보내는 것은 까미유가 아니고 알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베르니를 드디어 가게 됩니다. 더 멀어졌어요, 사실. 파리로부터는 훨씬 더 멀어졌는데 그래도 기차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고 해요. 1883년부터 1926년까지 지베르니에서 그림을 그리고 삶을 살았습니다. 뺄셈도 빨리 해보시면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베르니에 갔을 때 모네는 이런 바깥 풍경들을 많이 그렸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본인의 정원을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무르익는 데는 적어도 3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정원을 가꾸는 한편 그것이 정말 무르익기 전까지는 지베르니 곳곳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포플러 나무를 많이 그립니다. 이런 식의 작품을 그려요. 나무 그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연작을 그리고 역시 같은 대상을 가지고 날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다른 빛의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던 모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모네가 진짜 밖에서 그렸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존 싱어 사천트라는 사람이 그린 모네를 방문했을 때, 지베르니를 방문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 모네가 왼쪽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역시 밖에서 이젤을 설치해놓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른 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지요. 루앙 대성당 시리즈도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루앙에 가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왼쪽이 원래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모네의 그림이죠. 정말 많은 루앙 성당 시리즈를 그렸는데요. 역시 비 내리는 날, 눈 오는 날 등등등 다양한 날씨와 계절에 따라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기의 모네라면 사실 이렇게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열심히 묘사를 막 했었겠죠. 살롱식으로. 근데 이제는 본인의 스타일이 완전히 확고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베르니에 완전히 정착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초록 색깔 덕문이 있는 집인데 원래 아르장데이에 있을 때도 초록 색깔 덕문이 있는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본인이 그때를 추억을 하면서 초록 색깔로 칠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 노란 색깔로 이제 다이닝룸을 밥 먹는 공간을 이렇게 꾸몄고 보시면 되게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벽에 그림들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저게 모두 다 모네가 굉장히 좋아했던 일본 판화입니다. 우리가 우키요에라고 부르는 일본 판화인데 모네가 진짜 많이 수집을 했었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 본인의 집의 벽을 저런 식으로 다 도배한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부엌입니다. 파란 색깔로 밥 먹는 공간은 노란색, 그 다음에 부엌 밥하는 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 놨었고요. 그 안에 있는 모네의 사진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베르니 가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응접실도 있고요. 바닥 타일까지 이제 본인이 다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고 이거는 작업실의 모습입니다. 모네의 작업실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 작업하는 작업실, 해가 질 때 작업하는 작업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뭐 수련도 보이시고 우리가 자주 보는 모네 작품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베르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약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약간 그냥 산 중턱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정원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최신의 원예 카탈로그를 항상 주문해서 공부를 했었고 모네의 지베르니에는 정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6명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사한테 일을 다 시킵니다. 모네도 본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할 일을 다 정원사들한테 적어가지고 모는 전지, 모는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다 알려줘서 그거를 그대로 정원사들이 일을 합니다. 초기에는 본인도 많이 일을 하지만 그리고 계속 조금씩 본인도 일을 하지만 전문 정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멋진 정원을 만들어 가죠. 모네는 그래서 친구들이나 누가 작품을 보러 오면 딜러나 이런 사람들이 보러 오면 작품보다 정원을 먼저 보여줬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약간 실망하다가 작품 보고 싶은 데는 갑자기 정원 하다가 정원을 보면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래서 먼저 보자 했구나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꽃이 된 것은 모두 다 화가가 된 것은 모두 다 꽃 덕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클로드 모네였어요. 모네가 저기 있고 본인이 이제 키웠던 장미 정원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1920년대 사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가꾼 정원을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러 장 그림을 그립니다. 왼쪽은 1900년이고요. 그리고 이 길도 모네가 다 만들거든요. 근데 모네가 꽃을 진짜 많이 심었어요. 여러 개들 가지고 와서 꽃을 심는데
컬러 배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했다라고 해요. 원래도 색을 잘 쓰는 것이 화가인데 너무너무 잘 썼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을 한 화단을 구성할 때는 계절을 다 생각해서 봄에는 무스카리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튤립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면 뭐 다알리아가 올라오고, 이러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그치만 화단이 비지 않게 계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모네가 엄청 잘했대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가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컬러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정원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디자인 관련 책을 보시면 뭐 건트롤드 지키기라든지 라우돌프라든지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클로드 모네를 다루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뛰어난 화가이자 정원사였다라고 기억하시면, 정원 디자이너이기도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모네의 그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수련이 있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수련을 만든 이 장소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베르니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이 공간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추가로 구매한 부지에 이제 물의 정원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물의 조성을 조성할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모네가 엄청 화를 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모네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외래종 백합이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다. 아니면 네가 물의 순환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농사 질 때 너무 힘들 것이다. 뭐 이러한 걸로 한 3번 정도 이걸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그 민원 때문에 안 됐었어요. 허가가 안 나다가 나중에 결국에 좀 아는 사람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허락을 결국엔 받아내게 됩니다. 그때 밤에만 이제 서큘레이션을 하겠다, 돌리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국적으로 보이는 이 백합은 사실 자생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디자인을 하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저거는 일본에 있는 다리를 모티프로 해가지고 너무 일본을 좋아했으니까 본인은 정원에도 이렇게 좀 작지만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꿔가지고 설치를 하게 돼요. 일본을 너무 좋아했어서 아까 그 우키요에도 보셨지만, 이거는 까미유가 살아있을 때 본인의 아내를 이제 기모노를 입히고 일본 부채를 들게 하고 뒤에 장식까지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우키요에도 굉장히 많이 모았었고요. 그리고 아마 파리 박람회 같은데 물의 정원이라고 일본식의 아까 보셨던 다리 이런 것들을 직접 재현해 놓은 정원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모네가 물의 정원을 조성하고 이제 됐어, 만들자마자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반짝이는지 정말 오랜 시간 계속 관찰만 하다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릴만 하다라고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캔버스를 가지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메트로폴리탄에서 지금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다리 시리즈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정말 많이 그려서 많은 미술관에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런던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의 다리, 일본식 다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밑에 수련이 있지요. 그 화면 전면에 가득한 빛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날씨 약간 더울 것 같아, 이런 거. 그다음에 몇 시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른 아침이나 뭐 저녁은 아니고 뭔가 이른 오전이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씩 색감이 다른 거 느끼실 수 있죠. 저는 모네가 똑같은 대상을 이렇게 막 수련 말고 250여장을 그렸다는 게 굉장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 하면 약간 실증나고 지겹고 이제 됐어, 나는 마스터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네는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정말 끈질기게 그렸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수련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정말 물의 그 비침, 반짝임을 표현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모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 수련 작품 보셔도 맑은 날이 있고, 그리고 흐린 날이 있고, 구름에 햇빛이 가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 자꾸 슬라이드가 늘어나는 게 이제 클로드 모네더라고요.
이것도 보여드릴 때 이것도 너무 좋은데 하면서요. 수련도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리지만 색감도 조금씩 다르고 구도도 약간씩 다르고 빛도 다른데 이 캔버스가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동그란 원형의 캔버스를 사용한 시기가 있습니다. 모네가 조금 새롭게 해보고 싶어, 수련을 그리지만 조금 더 장식적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캔버스 틀을 바꿔가지고 원형 안에 집어넣은 것도 몇 작품 존재를 합니다. 1908년 정도에 이런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긴 직사각형의 화면들도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선의 느낌이 더 강한 것들도 있고요. 좀 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 조금씩 다른 것이 모네의 수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1년경의 지베르니의 사진이라고 해서 남아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모네가 이제를 딱 설치하고 그림을 그린 거 상상할 수 있고, 유튜브에 혹시 검색해 보시면 모네가 진짜 살아 생전에 거기에서 이렇게 파라솔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영상이 촬영된 것이 남아 있어요. 흑백이긴 하지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렸구나 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무렵 그림이지요. 그래서 모네가 지베르니 정원은 조금 무르익게 하고 모래 정원도 많이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실험, 동그란 것도 해보고 선도 조금 더 써보고 다리도 그려보고 한 이후에 많이 완숙기에 접어들여서 그린 그림을 저희가 소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수련이 있고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수련과 연꽃의 차이 아세요? 뿌듯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실 때가 수련은 꽃이 수면에 딱 붙어 있는 건 수련이고 삥 올라온 거는 연꽃이다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알았습니다. 수련의 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왼쪽 같은 데 떼어서 보시면 이건 진짜 거의 추상이다라고 생각할 화면들도 부분 보이십니다. 보시면 모네가 물에 비친 바깥의 풍경도 화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 보실 수 있죠. 여기 있는 초록색은 물에 비친 바깥의 나무의 풍경이니까요. 이거는 메트로폴리탄에서 소장을 하고 있는 비슷한 시리즈의 작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네를 보러 저기 오랑줄이나 저기 오르세 안 가도, 메트로폴리탄 안 가도 청주관에 오시면 지금 보실 수 있고요. 2층에 잘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의 수련이지요. 크기가 제가 작게 가지고 왔지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이거 2m 정도 되는 크기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곳에 수련을 빨리빨리 담으려고 애썼던, 이제는 노화가의 반열에 들어간 작가의 모습이고, 이게 모두 다 수련, 그 다음에 물의 다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품 중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작품 혹시 보이세요?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아래 가운데 보시면 색깔도 좀 이상하고 갈색이 너무 많고 완성 안 한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있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때 이제 모네가 눈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그린 작품들은 약간 퀄리티가 원래 모네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때 모네가 눈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쪽 눈은 실명이 됐을 정도예요. 근데 수술을 계속 받으라고 했는데 모네는 별로 모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더 나빠질까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백내장이었어요. 수술을 했는데 완벽하게 이제 시력이 또 돌아오지 않았고, 모네가 그래서 자기 수술 받으라고 한 사람 엄청 원망했습니다. 너는 이제 죄를 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청색증하고 황시증을 번갈아 가면서 겪게 돼요. 파랗게 보이거나 다 노랗게 보이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돼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의 작품, 색이 좀 이상한, 모네스럽지 않은 이러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작품들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되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모네의 열정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작품 자체는 뭐 다른 수련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도 그 뒷이야기를 알고 나면 더 애정이 조금 더 많이 가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너무 잘 그렸던 그 물의 다리 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눈이 잘 안 좋았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아치도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색감을 잘 구분하기 어려웠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네는 안경을 맞추게 되면서 조금 괜찮아지게 되고, 그리고 눈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익숙하게 스스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과정을, 이런 식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기억하는 걸로 이 튜브를 이만큼 짜면 이런 느낌이었지, 이거랑 이거랑 이만큼 정도 섞으면 이러한 색이 나왔었지를 기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모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토벤이 귀 안 들릴 때 작곡한 것처럼 나도 눈이 안 보이지만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네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긴 화면의 수련입니다. 이 작품은 1922년에 프랑스 정부에 기증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완성을 한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가보시면 위에 이제 천장이 뚫려 있고 유리천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막혀 있긴 하지만 햇빛이 쫙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 건물 자체가 모네 수련을 전시하기로 약속하고 정부하고 합작해서 설계한 것, 만들어낸 것이 이 미술관입니다. 모네 수련을 정말 잘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미술관이에요. 모네가 자기의 그 지베르니 정원에 진짜 앉아서 풍경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360도로 수련을 감상한, 정말 그 정원 안에 있는 것처럼 수련을 느끼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1927년에 모네 사망하고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펼치가 됐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30년 사진입니다. 요즘에 이제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시면 사람이 없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없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픈만 하셔도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는데 1930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네 우리가 수련으로의 여정 이 섹션의 제목이었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지베르니, 모네의 말년을 너무나 행복하게 했던 그 지베르니 정착하기까지도 파리에서 친구 집에서 하숙하다가 자꾸 교회로 밀려나다가 이제 지베르니에 정착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모네의 여정도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네의 이 수련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신다면 이 많은 여정이 다 녹아 있었고, 이거를 그린 이후에 모네도 눈이 아프고 해가지고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림을 그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부 마르크 샤갈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제가 사랑의 꽃다발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말기 후기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 마르크 샤갈의 꽃다발은 평생에 걸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초기, 아주 극초기에는 조금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삶이 조금 많이 행복해지는 파리 시절 이후부터는 정말 많은 화면에서 꽃다발을 보실 수 있어요. 없는 거를 찾기가 오히려 빠를 만큼 꽃다발을 정말 많이 그렸었는데, 샤갈한테 꽃다발은 사랑이자 기쁨이자 환희이자 또 자기의 연인 벨라이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샤갈이 항상 사용했던 많은 모티프들이 보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이시는 건 역시 꽃다발이죠. 화병에 꽂혀 있는 저 꽃다발들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 보실 수 있죠. 샤갈의 작품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도상입니다. 그리고 그 연인의 뒤쪽으로는 마을이 보이는데요. 샤갈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러시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살던 그 집, 그 마을을 정말 많이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동글동글한 지붕이 있는 본인의 원래 마을을, 러시아에서 원래 살았던 그 마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샤갈의 삶을 조금 쫓아가 보겠습니다.
샤갈은 1877년에 러시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비테프스크라는 지역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유대인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러시아에도 많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엄청 우대해주거나 너는 맘대로 살아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너네는 여기서만 살 수 있어.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통제하고 억누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샤갈은 유대인 노동자 집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청어 도매상을 했었고 어머니는 이제 푸주간집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복하거나 그렇게 아주 부유한 그러한 유대인 집안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샤갈이 그린 본인의 비테프스크 집 마을입니다. 이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00년경 남아있는 비테프스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저게 러시아식 뭔가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지붕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는데, 샤갈의 여러 작품에서 마을의 풍경이 등장을 합니다. 샤갈의 집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본인이 태어났을 때를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초기작에는 꽃 그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꽃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탄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샤갈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쵸? 작품 제목이 탄생이니까 얘가 태어난 거 그랬겠죠? 여기 조그만 빨간 아기가 이제 샤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동이 앞에 보이세요? 이게 샤갈이 태어났을 때 숨을 잘 못 쉬었다나 그랬대요. 근데 물에 한번 집어넣었다 나왔더니 이제 응이 울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동이를 같이 그렸습니다. 보시면 앞에 보셨던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샤갈의 꽃다발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많이 어둡고 그리고 뭔가 음침한 것 같기도 하고 사랑과 환희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샤갈의 초기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이제 비테프스크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장사하시는 곳, 포주강이라든지 청어, 도매상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버지도 사실 숨어 있습니다. 아주 쬐끈하게 저기 왼쪽에 있지요. 샤갈은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의지했었고 어머니가 샤갈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첫째 아들이고 하니까 더 많이 애정을 쏟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크고 굳건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샤갈이 정말 자기 아내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도 또 다른 여성한테 또 기대가지고 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어렸을 때 의존했던 그것이 커서도 계속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샤갈의 모습입니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네, 잘생긴 사람 이퀄 샤갈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예후다 펜이라는 선생님한테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요. 또 사진작가의 작업실에서 수정작업 조수로 일하게 됩니다. 예후다 펜이라는 사람은 아주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년은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러시아의 상황이 막 이렇게 변하면서 샤갈은 이제 외국으로 갔었고 프랑스로 갔었고 예후다 펜은 러시아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샤갈은 약간 항상 좀 이상적이고 좀 감성적이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막 제대로 한다보다 너무 선생님이 그립고 고향도 너무 그립고 하니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예후다 펜 선생님, 저 샤갈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다음날 편지가 러시아에 들어가자마자 예후다 펜이 암살당합니다. 그때는 외국인하고 교류하는 게 러시아에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파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러시아의 비밀 경찰이 가가지고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평가가 해석이 되고 있어요. 1907년에는 정식 체류 허가증이 없이 그냥 비테프스크를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훈련을 또 받게 돼요. 미술학교에 등록도 하고요.
그때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학비를 청탁하고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역시 부유한 집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가서 공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었지요. 학생 작품 발표할 때 전시했던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1908년경에 죽은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죽은 남자 보이시나요? 저 관속에 있겠죠? 여기 발이 보이죠? 그리고 여자가 지금 절규하고 있고요. 왼쪽 위에 보시면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가르 작품은 자주 등장하는 도상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삼촌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키셨고 샤가르 조금 배웠나 했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키는 것이 항상 고향하고 연관이 되면서 그림에 많이 나타납니다. 1909년에 그린 붉은 누드라는 작품도 역시 샤가르 작품입니다. 보시면 샤갈이 너무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지 않았구나라는 거 한 방에 읽으실 수 있죠. 너무 빨갛고 배경도 너무 초록색이고 오히려 보색의 대비, 색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샤갈의 이 당신은 약혼녀, 나중에는 아내입니다. 벨라의 모습이에요. 원래 파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약혼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꽃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약간 국화 같은 하얀 색깔 꽃이 반 정도 지금 보이게 되고요. 벨라가 검정색 장갑을 끼고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있습니다. 벨라는 원래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치장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10년 9월에 약혼을 했고요. 1909년에 이 작품하고 약간 세트처럼 보이는 것이 이제 샤갈의 자화상입니다. 화가의 자화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었겠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었겠다라는 게 가끔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샤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본인을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화가, 붓 보이시죠? 베레모 보이시죠? 나는 화가야. 근데 표정 보시면 되게 잘난 화가야 라는 거 보이세요?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도 보이시고 왼쪽 위에 역시 꽃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를 축복하거나 기쁘거나 이러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지요. 1911년에서 14년에는 파리에 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미술의 중심지가 프랑스 파리였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새로운 미술들을 정말 많이 접하게 돼요. 예를 들면 피카소라든지 예를 들면 마티스라든지 1911년에서 14년이면 모는 이미 지베르니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는 이미 약간 입이 조금 한 세대 간 느낌이 있어요. 이때 이제 신흥은 마티스의 야수파라든지 피카소가 막 치고 올라오는 아비뇽의 아가씨도 그렸던 것이 1907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샤갈이 그린 그림은 인상주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샤갈은 러시아에서 유학 온 사람으로서 최신의 미술 경향을 습득하고 싶어 했던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신 핫 신상 마티스하고 피카소 같은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조금 분절되어 있는 팔이 약간 분해되어 있는 것 같은 거는 피카소의 영향,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색깔, 초록 색깔 이런 것들 쓰는 거는 색채 마술사라고 부르는 이제 마티스의 영향 이런 식으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탄생도 다시 그립니다. 이때는 조금 더 커졌죠. 194.3cm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앞에 있는 것보다 저기 빨간 아담이 아직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훨씬 더 조금 역동적인 모습의 화면으로 색깔도 훨씬 더 많아지고 밝아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작품에서도 피카소의 영향이 보여요. 약간 여러 개 인물이 막 쪼개져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샤갈은 항상 나는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라는 걸 잊지 않았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배경에 보시면 러시아의 마을 보이시죠? 동네를 되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191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인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말이 있고 가운데 위쪽으로는 자기 러시아 동네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항상 그리워하는 대상을 이렇게 꿈꾸는 듯한 화면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피카소가 아주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상을 접근했다면 샤갈은 항상 조금 몽환적이고 항상 감정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아름다운 색채, 조금 뿌옇고 파스텔 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썼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 역시 지금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죠. 역시 본인이 동네에 고향에서 봤던 삼촌의 모습, 그 다음에 여러 동네 아저씨들의 모습 이런 것들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되게 파리에서 많은 실험을 하고 최신의 미술 경향들을 많이 흡수하지만 샤갈의 그림을 보면 나는 항상 러시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유대 민족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임신한 여인 오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보이세요? 아기를 하나 안고 있긴 한데 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뱃속 굉장히 초음파 하는 것처럼 밑에 아기가 지금 투시돼서 보이는데요. 실제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러시아 이콘이라는 그 전통 상을 보시면 성모머리에 안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도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러시아의 본인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있습니다. 1913년에 그린 샤갈의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샤갈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약간 무섭습니다. 앞뒤로 다 얼굴이 있죠. 피카소처럼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해서 하나로 합쳐놨는데 이쪽도 파리도 보고 있고 러시아도 보고 있고 이런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뒤에 에펠탑이 보이시고 그 프랑스의 국기 색깔이죠. 파랑 색깔, 빨강 색깔, 하양 색깔 이런 것이 하늘에 많이 주조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때 색채에 대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들로나라는 친구도 사귀게 되고 하면서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한 화면에 약간 유리에 반짝반짝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파리에서 샤갈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색채도 많이 밝아지고 항상 꿈꿨던 최신의 미술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도 아래 그려왔습니다. 7 손가락의 자화상입니다. 역시 샤갈이 자화상을 그릴 때 본인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손가락이 7개입니다. 보이세요? 7개의 손가락을 가진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파리에서 저기 에펠탑 보이시죠? 나는 파리에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뭉게뭉게 구름 속에 러시아의 풍경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파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나는야 화가 마르크 샤갈이라는 본인의 의지, 그 다음에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로 잠깐 돌아가게 돼요. 비테프스크, 페트로그라드, 비테프스크, 모스크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샤갈이 누워 있죠. 남자가 누워있고 평화로운 화면이 보이시는데 여기 되게 샤갈 같아요. 항상 뭔가 꿈꾸고 있고 되게 낭만적이고 이러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하고 샤갈의 모습,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는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남아있고 비슷하게 그림으로도 그렸죠. 두 사람 모두 다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 비주얼 연인이었었거든요. 워낙 영화 배우가 하고 싶었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초상화로도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생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뉴욕 현대미술관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샤갈이지 이러한 생각 되게 많이 납니다. 벨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벨라의 얼굴이 지금 깜짝 놀랐죠. 생일 꽃을 가지고 있고요. 샤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붕 떠서 입맞춤하러 왔습니다. 연애할 때 다 이런 아시죠?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만 보여 하면서 너한테로만 갈게 하면서 하늘을 날아가지고 지금 벨라한테 왔습니다. 근데 진짜 샤갈이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파리에 살고 있으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벨라한테 와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내 침실 창문을 열어놓았을 뿐인데 푸른 공기와 사랑과 꽃들이 그녀와 함께 들어왔다. 온통 하얗게 또는 까맣게 차려입고서 그녀는 오랫동안 내 캔버스들 위를 떠다니며 내 그림을 안내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드시 그녀에게 좋은지 묻고 나서야 그림이나 판화를 끝낸다 라는 것이 이제 샤갈의 회고입니다.
네, 그때 처음에 이렇게 청혼하고 생일 맞고 했던 기쁨을 그림을 그렸죠. 항상 샤갈의 꽃다발은 좀 기분 좋을 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또 날고 있습니다. 두 연인이 하늘을 쫙 올리면서 기쁜 모습의 샤갈의 모습입니다. 역시 배경은 러시아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제 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름은 이다예요. 샤갈은 이제 그림만 열심히 그리거든요. 그 뒤에 많은 뒤치다거리들은 벨라가 해주던지 이다가 해주던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두 여인이 삶에 정말 중요한 두 여인이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다가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그린 은방울 꽃들입니다. 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딸을 씻기고 있는 모습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샤갈이 그렇게 육아를 열심히 하는 아빠는 아니었대요. 그때 출산할 때도 다른 쪽에 막 다 있고 본인이 약간 어렸을 때 출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아기가 나오는 걸 보지 않았고 아기를 목욕시킨다든지 안아주고 뭐 밥을 먹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멋지게 세련된 모습의 벨라가 아기를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기를 달래고 재우는 모습에도 뒤에 보시면 꽃다발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샤갈이 벨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 같습니다. 지금 엄청 크게 그렸죠. 엄청 세련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아주 큰 벨라 아래로 보시면 아주 작게 남자와 아기가 있어요. 벨라는 정말 대단하고 나를 자꾸 보호해주고 가이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 별로 유대인들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했어요. 세계대전이 있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많이들 탓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전쟁이 나고 전쟁이 지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샤갈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 유대인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녀야 하는 본인들의 모습, 본인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유대인 시리즈입니다. 보시면 되게 힘들고 꽃다발은 여기서 보이지 않죠.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탄압받고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샤갈이 이때 러시아에 살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혹시 말레비치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추상화의 아주 초기 대표 작가로 얘기를 하는데 검은 색깔 사각형 이런 거 그린 사람이 말레비치입니다.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 사람하고 학교에서 약간의 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말레비치가 이기고 샤갈이 쫓겨납니다. 샤갈이 거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있을 때 무대 미술을 맡게 돼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기운을 다시 차리고 그림을 그리게 됐죠. 샤갈의 디자인 스케치하고 샤갈이 정말 디자인했던 것이 연극 무대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베를린을 거쳐서 파리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샤갈의 작품이 피어납니다. 꽃이 이제 만개하게 돼요. 이러면서 정말 많은 꽃그림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라일락 꽃밭의 연인들이 1930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보시면 연인이 가운데 있고요. 라일락 향기 혹시 맡아보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엄청나게 큰 라일락 꽃병 안에 그 향기를 막 맡으면서 달빛 아래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작품만 봐도 너무나 로맨틱하잖아요. 이것이 샤갈의 파리와 베를린에서 그렸던 작품이고요. 샤갈의 꽃다발은 이제 사랑과 환희,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작품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시면 유대인 시리즈도 뒤에 걸려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파리에서 그렸던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삶과 예술의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가의 팔레트와 같은 하나의 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색이에요 라는 것이 마르크 샤갈의 말입니다. 마르크 샤갈의 작품을 보시면 정말 사랑의 색들이 막 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역시 꽃병이 이렇게 있고 바닷가 앞에 누워있는 연인들 보이실까요? 연인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사랑과 꽃다발이 항상 한 세트처럼 묶어서 나오고요. 벨라가 지금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또 꽃다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샤갈은 또 푸른색을 굉장히 잘 쓰는 화가이기도 해요. 이것 역시 연인들입니다.
아주 큰 꽃병 안에 연인이 있고요. 위에 축복하는 천사가 날아오고 있고 아래에는 본인의 원래 집 고향의 모습과 풍경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또 상징 또는 자신을 상징한다라고도 얘기하는 닭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샤갈의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하고 조금 삶이 안정되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딸과 아내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평화로운 그림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세 식구가 정말 단란하게 계속 삶을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샤갈의 명성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왜냐면 아내도 너무 열심히 했었고 프로모션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였고 그리고 샤갈의 작품이 사실 조금 몽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좀 초현실주의자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또 연계가 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잠깐 속을 썩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부의 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행복해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신부도 심지어 보이지 않죠? 이 착하던 딸이 혼전 임신을 하게 되는데 샤갈이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네가 아기를 지우고 오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의 결혼인데 아버지가 지금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지 너무 축하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얀 색깔로 그냥 의자를 다 뒤집어 하얀 색깔 천으로 그냥 뒤집어가지고 그리고 저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창틀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뭔가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낌의 결혼식 의자입니다. 나중에 사이 되게 좋아지긴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모티프로 해서 써진 소설도 있더라고요.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어가 많이 편하시면 권해드립니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렵에 그렸던 아내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되게 뻣뻣해요. 뭔가 너무 세상 행복하다기보다 저기 뭔가 공허하게 밖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지금 꽃이 있기는 있지요. 비테부스크 위의 누드라는 작품인데요. 이때 샤갈은 파리에서 안전하게 가족들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러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점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소식을 듣고 나면 항상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서 이 어두운 색의 비테부스크를 항상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치만 조금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꽃다발에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갈은 1933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상실을 했습니다. 원래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 전쟁 상황도 있고 하면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시민권을 상실하게 되고 1937년에는 나치의 퇴폐미술 전시에 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치가 이런 그림은 안 돼라고 나쁜 예를 모아서 전시하는 거에 이제 샤갈이 들어가게 됐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들어갔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8년에 이제 시민권을 다시 회복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무렵에 그렸던 샤갈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죠. 예수님이 매달려 있죠.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쪽에 막 불타고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학살을 당했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다 막 불타거나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정말 몇 명 손에 꼽히거나 이러한 상황이었어서 샤갈은 본인만 살아나왔다라는 약간의 죄책감과 제발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래도 나는 살아나서 다행이다라는 그 여러 가지 오묘한 감정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 대인 시리즈를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당하는 순환이다라고 연결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회복했을 무렵에 그린 작품입니다. 다시 프랑스 국적을 회복했다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국기 색깔이 샤갈의 얼굴과 벨라의 얼굴에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적이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요. 행복한 파리에서의 그림들도 계속 그립니다. 나중에
샤갈이 좀 늙었을 때 자기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941년부터 48년에는 뉴욕으로 옮기게 됩니다. 1941년에 나치가 샤갈의 고향이었던 비테피스크를 점령을 하고 남아있던 16,000명 유대인들을 개토에 수용을 하고 10월부터 조직적으로 학살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보시면 다 사람들이 죽어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집은 막 불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고요. 1944년에는 아내였던 벨라가 사망을 합니다. 벨라가 사망을 하고 나서 샤갈은 진짜 그림을 거의 그리지 못할 지경으로 너무나 속상했었는데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기 푸른 시계추가 나오는데 고향에서 있었던 그 시계, 괴종시계 모양이에요.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렸고요. 이때 역시 무대 디자인을 하면서 다시 기운을 얻습니다. 마법의 숲 불새라는 그림을 작업하고 있는 샤갈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러시아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도 선생님이 이 무대 미술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재미있게 실험적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샤갈의 오페라라든지 이런 게 가끔 또 전시가 되거나 공연이 있기도 한데 오페라계나 공연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작품이 보이지 않고 연극이 보이지 않고 샤갈의 작품은 너무 보여가지고 샤갈이 정말 많이 통제했대요. 너무 그림도 너무 열심히 그렸고 이 옷도 다 디자인을 하고 배우들의 얼굴과 몸에도 막 물감칠을 해가지고 완전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를 원했어서 작품이 연극이 안 보이고 샤갈만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1948년에는 다시 프랑스로 오게 됐어요. 뉴욕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조금 마무리되면서 프랑스로 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샤갈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 이후로는 그렇게 삶의 고통이 별로 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샤갈 되게 오래 살거든요. 85년까지 살아요. 겹치시는 분들 계시죠? 되게 전 가끔 보면 와 샤갈하고 나하고 동시대를 살았단 말이야. 나랑 이만큼이 겹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놀라는데 샤갈이 진짜 오래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꽃피는 미술관에도 샤갈 그림을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지금 샤갈은 저작권이 만료가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도판에 사정상 출판된 사정상 많이 넣지는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꽃그림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삶이 조금 안정이 많이 되면서 더 화사하고 더 화려한 작품들을 많이 나타내게 돼요. 보기 좋은 그림들이 이 무렵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역시 벨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벨라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샤갈의 작업실이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시 또 연인들과 꽃과 풍경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판화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파란 풍경 속의 부부라는 1969년에서 70년의 작품인데요. 샤갈이 잘 쓰는 푸른색이 보이고 역시 행복한 꽃다발도 보이고 하늘을 둥둥 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곳은 이제 샤갈이 지내던 곳입니다. 그 지중해의 푸른빛이 화면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고 이때는 샤갈이 재혼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결혼은 딴 사람이랑 했지만 그림 속에 나타나는 건 계속 벨라인 것 같기는 해요. 벨라와 이다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무렵에 정말 행복했을 때 그린 것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샤갈의 화풍이 진짜 무르익고 샤갈의 명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인생에 큰 느낌이라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렸던 그림이라 그런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고 한 느낌이 많이 들지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저렇게 생겼죠. 피카소도 생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여전히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인데 피카소와 아기처럼 즐거워하는 샤갈. 네, 샤갈이에요. 생각보다 키가 작죠.
피카소와 샤갈인데 둘이 같이 같은 도자기 공방에 마주쳤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죠. 근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피카소가 샤갈을 한번 점심 먹자고 초대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샤갈의 말에 따르면 너무 거들먹거리고 너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해서 정말 밥맛이라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진은 너무 사이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순간적인 사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도자기 위에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 무렵의 공방에서의 그림이에요. 샤갈의 피카소의 도자기도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샤갈도 도자기 위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후로 샤갈은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맡아서 해요. 이미 화가로서 너무너무 이름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도 몇 번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취리에 있는 어떤 성당의 작품이에요. 샤갈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통유대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심,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샤갈의 그 성경 시리즈도 또 따로 시리즈를 만들 만큼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의뢰한 샤갈한테 의뢰한 건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또 들지요. 보면 샤갈이 항상 잘 사용하는 푸른 색깔의 유리 조각과 색채를 아주 중요시 예쁘게 쓰는 거, 아름답게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도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투과하면서 어떻게 환상적인,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많이 연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본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아기와 엄마, 여기에서는 아마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작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이거는 못 보고 취리에서 이 작품을 봤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성당이거든요. 이 강가 따라가다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진짜 정말 환상적이게 예쁜, 그리고 저걸 샤갈이 했던 말이야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좋은 공간입니다. 나중에 혹시 스위스 가시게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 가르니의 천장입니다. 파리 그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공간에 샤갈한테 이거를 의뢰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막 뽐내게 되지요. 보시면 샤갈이 항상 잘 사용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펠탑, 여기는 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요. 꽃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고향도 잊지 않고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 하늘을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오페라니까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도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술피리라는 무대 디자인도 하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극보다는 샤갈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작품입니다. 무대 배경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죠. 정말 야심이 이렇게 큰 남자였었고 여기에 있는 옷들도 다 이제 샤갈이 손수 디자인을 했었고 얼굴에도 물감칠을 막 했던 그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뉴욕에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이 올라가요. 이건 샤갈에 대한 연극이죠. 뮤지컬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명성인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김한기 화백이나 김양한 여사의 뮤지컬을 보는데 이분은 살아있을 때 본인에 대한 공연이 뉴욕에서 초연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 정말 와 되게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64년에 뉴욕에서 초연을 하면서 샤갈의 명성이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와, 샤갈은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라는 것을 한번 꽝 하고 도장을 찍게 되죠. 1973년에는 니스에 가보셨어요? 샤갈의 미술관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술관을 누군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짓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샤갈을 무려 그거를 살아 생전에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오래 살면 좋다라는 거 한 번 또 느끼게 되는데요. 살아있을 때 정말 부와 명성과 명예와 존경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80년에도 역시 계속됩니다. 꽃다발
지붕 위에 바이올린 켜는 사람, 연인,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그림 그리고 있는 자기 모습 해서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역시 푸른 색깔의 배경, 그 다음에 파리, 밤 이런 것들이 1980년에도 사망하기 한 5년 전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샤간 작품 좋아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샤갈이 되게 미술사에서 사실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초현실주의도 아니고 입체파도 아니고 야수파도 아니고 인상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아서 이때는 이세조 해가지고 어떻게 껴맞출 수가 없는데 정말 오랫동안 한결같이 자기 얘기를 정말 고수했던 작가임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것이 대중적으로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동시대 미술은 조금 그 기대를 많이 충족을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림을 보고 좋아 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 울림 이거를 되게 잘 충족시켜주는 작가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샤갈은 뭐 맨날 똑같은 거 그리잖아요 생각이 들지만 또 학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에 하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술 사적으로도 중요한 작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추상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미국에서도 추상 표현주의부터 해가지고 팝아트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추상의 흐름이 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상의 흐름이 굉장히 셌는데 구상의 흐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 작가한테 우리한테 또 주는 울림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샤갈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이렇게 귀여운 할아버지 일찍 마음에 드시나봐요. 이렇게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샤갈도 꽃을 평생에 걸쳐서 그리기는 했는데 초반에 러시아에 있을 때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다가 중간에 삶이 많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사랑을 만나고 했을 때 꽃이 화면에서 막 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말년까지도 계속 환희와 꿈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꽃다발을 계속 그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서 또 2층에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갈의 손녀입니다. 샤갈의 손녀가 뉴욕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할아버지의 이렇게 작품을 안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왼쪽이 클로드 모네, 오른쪽이 샤갈입니다. 모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 동안 정원을 너무 사랑했고 꽃을 너무 좋아하고 직접 가꿨던 사람이라면 샤갈은 정원을 가꾸거나 하진 않았지만 손녀의 말에 따르면 꽃을 좋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정원을 가꾸진 않았지만 평생에 걸쳐 캔버스에 계속해서 꽃이 피어났던 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꽃피는 미술관에 수록된 정말 많은 작가 중에 제가 더 많이 넣고 싶었지만 넣지 못했던 작가 2명 그리고 마침 청주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 2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도 거의 한 200장 가까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점 정도라도 마음에 정말 깊이 들어가는 작품이 있으면 오늘 강의는 나는 강사로서 만족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200장의 슬라이드 중에 한 점이라도 마음에 꼭 가지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보는 작품을 직접 소장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재력이 있어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항상 마음속에 있는 수장고를 항상 풍성하게 하시면서 전시 오실 때마다 또 그림책 읽으실 때마다 이 작품은 내 마음 수장고에 이 작품도 내 마음 수장고 하시면서 수장고를 더 많이 컬렉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